네, 이번 시간은 통풍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요산이 과도하게 생성이 될 수도 있고 배설 자체가 감소되면 혈액 속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혈중 pH 7.4 환경에서는 대부분이 요산 염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요게 나트륨과 만나서 결정이 된다. 이 결정이 특히나 혈액의 흐름이 느린 관절 주변에 쌓이기가 쉽고 이게 염증을 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성화될수록 염증이 결국 주변을 파괴시키겠죠. 그래서 2차적인 퇴행성 변형이 심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과는 크게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심하게 급성기로 이제 나타났다가 염증이 서서히 이제 줄어들었다가 다시 또 증가했다가 이런 경과를 봤는데 치료를 안 하고 그냥 방치하게 되면 이 간격이 더 짧아지게 되면서 빈도가 더 잦아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만성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치료를 할 때도요, 이걸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급성기 때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항염증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엔세이드, 스테로이드, 그 다음에 코리친 요 세 가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이 엔세이드는 위장관 부작용, 심혈관계 부작용, 그리고 신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리친은 노인이나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서는 감량을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설사나 복통을 유발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는요, 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신기능이 떨어진 사람한테서 오히려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가 있다. 그래서 선호가 되는 약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통풍의 경우는 관절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하지 쪽에 첫 번째 이 엄지발가락 쪽 있죠. 중족지 관절이라고 하는 메타 탈살 팔랑지앙 조인트 여기에 이제 굉장히 잘 침범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단일 관절이나 아니면 소수 관절에 침범을 했을 때 관절 안에 주사를 놓기에 좋은 약제다라고 하는 것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급성기 때는 이 혈중의 요산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게 더 이제 질병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급성기 때는 요산의 농도를 확 바꿀 수 있는 요산 저하제를 새롭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원래 내가 요산 저하제를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건 이제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용량을 더 추가하거나 새로운 걸 더 쓰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알로프리놀 같은 약제를 쓰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쓰던 대로 유지하면서 이런 이제 항염증 치료를 하는 약제를 추가해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급성기 치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증례를 하나 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40세 남자가 하루 전부터 오른쪽 엄지발가락 쪽 발적 부종 통증을 호소했는데요. 혈액 검사를 봤더니 요산 수치 높죠. 그리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높습니다. 자, 일단 이 발적 부종 심한 통증은요. 염증 반응이 일어났구나 생각할 수가 있고 위치상 엄지발가락 쪽은 우리 중속지 관절을 침범한 것 같죠. 통풍에서 가장 잘 침범하는 하지 쪽의 관절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여러모로 봤을 때 통풍 관절염, 급성기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항염증 치료가 필요한 상태죠. 그래서 엔세이드나 스테로이드나 코리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은 걸로 봐서 신기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엔세이드나 코리친보다는 이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좀 더 선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급성기 때는 우리가 이제 혈중의 요산치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걸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급성기에는 새로운 요산 저하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알로퓨리놀 증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알로퓨리놀을 쓰고 있다라고 했으면 그냥 이제 그대로 용량을 유지해서 쓸 수는 있는데 굳이 용량을 증가할 필요는 없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벤즈 브로마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요산 저하제 중에 일종인데 자, 이 알로퓨리놀은요. 요산을 생성하는 걸 아예 저해하는 약제고 이거는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약제로서 요산 저하제에 속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걸 쓰지 않습니다. 새로운 요산 저하제 쓰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코리친. 굳이 신기능이 안 좋은 사람한테서 감량을 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고용량으로 쓰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아세클로페낙, 디클로페낙 보이죠? 이거는 NSAID에 속하는 약제인데 그냥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집어넣었는데 굳이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이아자이드 있죠.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요산이 높은 상태에서 이뇨제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뇨제를 쓰면 요산이 같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병태 생리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 물을 오히려 많이 먹어서 배출을 도와야지 이 이뇨제는 물을 어차피 빼기 때문에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는 기본적으로 쓰지 않을 뿐더러 사이아제드는 이 요산이랑 경쟁한다라고 했습니다. 배설할 때 똑같은 이 출구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아자이드는 쓰지도 않고 추가하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생각. 결국 이 5번이 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로이드 있다 맞죠? 거기다가 제가 아까 이렇게 이제 단일 관절 쪽은 침범했을 때 관절각 내에 주사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걸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이 통풍 발작이 또다시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 2차적인 예방요법을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요산을 떨어뜨리는 요산 저하 치료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2번 이상 염증이 심한 발작 형태가 동반이 되거나 요산염이 관절 주변에 쌓이게 되면서 동반이 되는 통풍 결절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이 염증이 지속이 되다 보면은 주변의 뼈까지 막 이제 파먹히는 듯한 소견이 나타나거든요. 그거를 골미란이라고 하는데 요게 관절 X선상에서 보이더라. 아니면 요석이 생기더라. 요랬을 때는 요산 저하 치료가 필요한 적응증이라고 판단을 해서 혈중 요산 농도를 5mg/dL 아래로 맞춰준다. 유지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산의 생성 자체를 억제시키는 약물을 써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병태에서도 조금 설명드렸었는데 퓨린이 요산으로 갈 때 잔틴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효소가 관여한다라고 했는데 이 효소를 억제시켜주면 요산이 생성되는 걸 막아서 요산의 농도를 떨어뜨려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요산 생성 억제제에 해당하는 게 잔틴 옥시데이즈 인히비터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게 바로 알로퓨리놀이고요. 또 펠북소스테이지라고 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알로퓨리놀의 특징은요.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가 있고 간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발열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와파린이랑 같이 썼을 때 이 알로퓨리놀이 와파린의 대사를 저해하기 때문에 용량에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펠북소스의 경우는 크레아티닌의 수치량은 관계없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요.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간 독성이나 설사, 두통 등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요산의 생성 자체를 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약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산을 열심히 배설시켜주면 되겠죠.
이 요산 배설제를 쓸 수가 있는데 무조건 쓸 수는 없습니다. 요산이 너무 많이 요로를 통해서 배설이 되면은요, 이게 요석의 형성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안에 이 소변으로 요산이 800mg 이상 배설이 됐을 때는 금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미 요석이 생긴 적이 있다, 요석의 병력이 있을 때는 금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겠죠. 대표적인 약재로는 프로베네시드,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기로 설명드렸던 벤즈 브로마론,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프로베네시드는 잘 쓰지는 않는데 신세뇨간에 요산의 재흡수 자체를 억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벤즈브로마론은 특징이 간독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의 물류, 바로 요산 분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라스뷰리케이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요산 생성을 막는 거, 배설을 촉진해 주는 거, 그리고 요산을 분해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하고 이 안에 어떤 약재가 있는지 헷갈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알로퓨리놀이 어디에 속했더라? 이 펠빅소스텟은 요산 배설제였던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 알로퓨리놀과 펠빅소스텟, 요거는 요산 생성 억제제, 프로베네시드와 벤즈브로마론은 요산 배설제, 라스뷰리케이즈는 요산 분해제, 이게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네, 물론 이런 약물 치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환자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식이 조절인데요. 이런 퓨린이 결국 요산의 농도를 높이기 때문에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피해주는 게 좋겠죠. 육류 안에 특히 많고 내장기관 있죠. 간이나 신장 같은 내장기관은 피하는 게 좋고요. 또 해산물, 멸치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충분하게 먹어서 배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탈수를 유발하는 음주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맥주에 멸치 안주, 맥주에 치킨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조절만으로도 우리가 1 정도는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잘 지켜주시고 기본적으로 과식이나 비만이나 과음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는 식이 조절 중요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약물 치료로는 급성기 치료와 2차 예방요법으로 나눠서 설명드렸는데요. 잘 정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